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는데 네. 5월은 확실히 좀 일반인들한테 더 힘든 달인 것 같아요. 왜요? 뭐 스승의 날, 네.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챙기고 네. 공휴일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힘드네요. 저는 가정이 있어서 전 부러운데. 그러세요?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옆에서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거든요. 그러세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돈이 되는 시간 여행 저희 본격적으로 저희 가족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진정한 이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개그맨 박성호입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5월 달에 가족이 없어서 외로운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었는데 네. 우리 입구에 가족이 생겨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반갑네요. 뭐 가족이 된 기념으로 네네. 뭐 용돈 좀 주십시오. 아버지랑 삼촌 하면 될까요? 좋죠. 삼촌. 조카? 예. 삼촌. 제가 조카가 아닌가요? 외모는 조카신데 아. 저희 또 이제 호적상 그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뭐 용돈이 없으면 주식도 받습니다. 네네. 야. 주식 얘기가 나온 김에 예. 두 분 혹시 주식 투자 하시나요? 전 노코멘트 할게요. 아픈 기억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예. 어떻게 좀 잘 되고 계세요? 네. 네? 네. 저는 끊었습니다. 사실. 그러세요? 끊었어요? 예, 끊었어요. 쉽지 않은데. 옛날에 정말 좀 그 아픈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는 나의 어떤 영역이 아니다. 사실은 예. 주식회사 그다음에 주식시장, 네. 주가 이렇게 해서 마치 이건 변동성이 되게 크고 오히려 위험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장처럼 보이는데 네. 사실은 원래 주식시장은 정반대입니다. 주식회사의 원래 그 모티브는 뭐냐면 위험을 줄이자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터진 아주 큰 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에 연루된 뭐 그런 맞아요. 사건들도 있었고 하면 그런 기사를 봤을 때 그렇게 선한 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기 어렵던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주식회사 제도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 하나가 유한 책임입니다. 책임.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들은 자기가 비즈니스하는 재원뿐만 아니라 원래 자기 소유되어 있는 모든 재원들이 그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다 책임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이 자기가 납부한, 출자한 것만큼 책임을 지시는 거죠. 이 책임을 조금 서로 나눠서 질 수 그렇죠. 있네요. 나눠서 지고 내가 출자한 만큼만 진다라고 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좀 위험에 대해서 좀 되게 거리를 두고 위험을 되게 기피하는 분들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예. 채널이 된 게 주식회사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사실은 이제 그 위험 생각보다는 투자를 해서 이제 이익 볼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정말 나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참 이제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고 말이죠. 그래서 좀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또 모범 답안이 돼야 되지 아름답게.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명한 투자라는 것이 네. 돈을 잘 버는 투자다. 그럼 저도 배우고 싶고요. 근데 합리적인 투자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오늘 얘기들 좀 듣고 나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돈 잘 버는 투자다 하면 여기서 우리 방송 접나요? 그렇죠. 갈까요? 있으면 가는 거죠. 이거 할 찍었으니까 필요가 저는 없는 그럼 거지. 가보겠습니다.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나쁜 세력들이 생겨가지고 네. 철컹철컹 돼요. 반성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합리적인 좀 네네. 귀한 지식 좀 나눠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주식회사에 대해서 하면 요 인물, 주인공이 좀 소개가 되는 것들이 연관이 있습니다. 오, 누군지 아시겠어요? 누구실까?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누구예요? 17세기 나가사키로 가던 네덜란드 상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상인이요? 네네. 조선에 14년 동안 네. 머물다가 본국으로 돌아갔고 이분이 쓴 보고서 때문에 조선이 알려지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해진 분입니다. 누구시죠? 하멜입니다. 하멜의 표류기. 하멜 표류기. 네네. 예. 저도 내용을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하멜 표류기가 이제 조선의 풍습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좋은 건 별로 없어요. 그래요? 뭐 이렇게 되게 잔인한 방법으로 형벌을 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기술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멜이 14년 동안 조선에서 고생을 했잖아요. 그거를 자기네 있는 동인도 회사에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게 하멜표류기예요. 이게 저 이렇게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돈 주세요. 저희 배상금 인센티브 많이 주세요 하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되게 자기 고생한 걸 많이 강조했죠. 이 내용이랑 이 인물과 이제 주식회사에 뭐 어떤 관련이 있나요? 지금의 근대화된 주식회사 제도가 처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표본이 되는 게 이제 하멜이 몸담고 있었던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주식회사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구나. 되게 뜻밖이다. 저는 미국 저기 월스트리트가 맞아요.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주식이 시작된 줄 알았는데 그게 맞아요. 아니군요. 이런 거죠. 지난번에 저희 그 금 얘기하면서 네.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스페인에서 여러 가지 금뿐만 아니라 다른 귀금속이라든지 지하 자원이라든지 당시 굉장히 값비쌌던 향료 같은 것들 수입해 오는데 무역선들이 가서 제대로 목적지에 가고 충분히 그 거래들을 갖고 오면 당시로서는 수익이 엄청났다 그래요. 뭐 10배까지도. 그만한 투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는 거죠. 선주들은. 그래서 아시겠지만 콜럼부스도 어떻게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왕들한테 귀족들한테 지금으로 치면 IR 한 거죠.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본격적인 항로들은 할 수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국가가 어디다?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네. 이제 제가 기가 막힌 아이템이 있어요. 네. 이거 하면 수익이 1년에 한 30% 나요. 한 1억만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오 진짜? 이게 30% 수익이면 그죠 그죠. 제가 원래 예를 들었던 것과 반대 반응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당연히 예상 이건, 답변 네, 드릴게요, 네. 박사님. 네,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친구한테 1,000만 원 빌려줘. 네. 뭐 부모님들한테 2억, 3억 빌려줘. 이렇게 하면 쉽게 조달이 안 돼요. 뭐 그래도 뭐 비즈니스 관계도 있지만 친한 친구들 한 100명들한테 야 100만 원씩만 빌려줘봐. 하면 그중에 절반은 빌려주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면 5천만 원 조달할 수 있는 거지. 이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십시일반으로 그렇죠. 좋아서. 주식회사 제도라는 게 네. 큰 비즈니스를 해. 선박회사들이 플랜트 수주나 선박회사 수주를 하면 이게 조 단위로 매출이 나긴 하지만 또 그게 수주가 끝나고 배를 인도하기 전까지는 상당 부분 다 자원을 못 조달해요. 맞아. 네. 그게 그- 다 인도가 돼야지 그렇죠. 자금이 그래서 들어온다고 그동안에 하더라고요. 뭐 무전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대출로도 하지만 그것도 이제 이자도 많고 하니까 그렇죠. 요즘은 선박회사 자체를 법인으로 만들어서 그 증권화하기도 하죠. 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고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유한 책임이라는 게 재밌는 게 나 혼자 100억을 투자하면 되게 리스크가 큰 사업을 못 해요. 그런데 한 1,000명쯤이 뭐 1,000만 원씩 조달해서 하면 이거 안 돼도 그만이야. 한번 해보자 하고 리스키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요 아이디어로 네덜란드가 정확하게는 1602년도에 처음으로 동인도 회사가 설립됐고 이런 배경으로 해서 이제 동인도 회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그 동양과의 무역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하멜 같은 사람, 박영 같은 사람들이 표류하기도 하고 근데 그 나라가 왜 하필 네덜란드냐? 네. 네덜란드가 그만한 충분한 재원과 비즈니스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도 사실 이 주식회사라는 게 리스크는 좀 부담을 줄이고 자금은 조달할 수 있는 굉장히 그렇죠. 효율적이고 여기에 이제 자원까지 있으니까 정말 왕성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의 기반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해도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소위 뭐 배당이나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그때도? 그렇죠. 17세기 네덜란드 1602년도에 설립되고 한 100년 동안 17세기 평균치로는 한 20% 정도 배당을 했어요. 꽤 괜찮죠. 큰데? 꽤 큰죠. 괜찮지. 괜찮죠.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의 배당률이 20%다, 50%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하지만 그죠. 네. 근데 당시 금리는 지금보다는 더 높죠.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사실 리스크 대비해서 높은 배당률은 아닌 거죠. 당시의 금리를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네. 이제 그런 또 투자가 뭐 잘 된 경우도 안 된 경우도 있었겠는데 진짜 잘 되는 경우를 또 이렇게 이용을 해서 그때 네네. 당시에도 이런 약간 좀 검은 세력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역시 모범생이십니다. 아, 그래요? 정확한 질문. 예. 흐름에 맞는 질문.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으로 치면 네덜란드의 무역선은 벤처예요.
벤처, 그렇죠. 벤처예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벤처예요. 근데 저거를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잘 운영되는 걸 보고 그다음에 해상권을 장악하는 걸 보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시행을 해요. 시행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슈들이 생겨서 검은 세력들이 그렇죠. 어김없이 역사는 반복돼요. 야, 참 어떻게 사실은 버블이라는 말이 여기서 기원합니다. 원조가 생기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유명인들이 연루되어 있는데 요 내용은 박지영 아나운서께서 잘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박지영의 이코톡톡 시간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투기 광풍 사건의 하나로 남아있는 남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남해 회사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사들이 정말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아이작 뉴턴인데요. 만율력의 법칙, 또 관성의 법칙 등을 만든 세계적인 과학자죠. 남해 회사의 주가가 계속해서 치솟자 뉴턴은 무려 전 재산 2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40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폭락하면서 결국 뉴턴은 재산의 90%를 잃게 되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 데니얼 다포 역시 남해 회사에 투자하게 되는데요. 그의 최후는 뉴턴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무려 전 재산을 잃고 빚쟁이를 피해서 떠돌다가 런던 근교에서 객사한 채 발견이 됐고 또 음악의 어머니로 불리는 핸델까지도 이 남해 회사에 투자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대 유명 인사들이 뛰어들 정도로 투자 광풍을 일으켰던 남해 거품 사건, 그 결말이 어땠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한 장의 그림이 있는데요. 바로 풍자 화가였던 윌리엄 호가스가 그린 남해 거품 사건이란 작품입니다. 주가가 폭락한 이후 영국 사회의 아주 혼란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그림으로 당시는 물론이고 현대 사람들에게까지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대박, 대단하십니다. 주식왕 다 되셨네. 저는 듣고 보니까 이 사건이 그 요즘 일어난 그 사건과도 좀 흡사하지 않나. 사실은 요즘 비슷한 사건들이 있어서 시의성을 보고 저희가 이 주제를 준비하긴 했어요. 어쩐지. 역시 우리 박사님 센스가. 감사합니다. 네. 권력가게의 대명사죠. 이 남해 회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뉴턴과 같은 천재들이 저렇게 피해를 보게 된 거는 유명인들이 개런티하는 바가 있어요. 남해 회사의 대표를 당시 영국 왕인 조지 1세가 대표 자리를 가요. 와, 혹시 그럼 뭐 일명 그 팬츠 사장인가요? 바지 사장?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거 생각할 수 없죠. 그렇죠. 아니 왕이 개런티를 한다 이러면 그거는 저는 박사님 말고 거기에 투자할게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펀더멘털 자체는 원래는 나쁘진 않았어요. 실제로는 뭐 폰지 사기처럼 그렇게 막 허무맹랑한 건 아닌데 그게 펀지 사기처럼 변해갔죠. 그러니까 남해 회사가 원래 뭘 하는 회사냐면 그냥 당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었던 무역업을 하는 회사였고 근데 이제 종목이 별로 안 좋아요. 노예무역. 노예무역. 그래서 이제 18세기쯤 되니까 이제 유럽인들도 좀 어느 정도 지각이 생긴 거죠. 노예무역에 대해서는 이제 터부시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래서 남해 회사가 수익률이 좋지 않아진 거죠. 그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검은선 여러 가지 서로 이해가 합의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뭐냐 하면 영국 정부가 당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전쟁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금을 조달하기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 채권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권을 남해 회사가 받아줍니다. 자금이 그렇게 많나?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지점. 자, 3,200파운드의 채권을 발행하는데요. 사실은 이 남해 회사가 그 채권을 4분의 1 수준인 750만 파운드에 인수를 해요. 근데 그 750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돈을 조달할 수 없으니까 그걸 주주들한테 추가로 출자해서 재원을 마련해요. 근데 주주들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왕이 대표야, 오케이. 그리고 이 750만 파운드잖아요. 그러면 4분의 1 수준이야, 이게. 그럼 이게 만기가 돼서 영국 정부가 돈을 갚으면 4배 장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사실은 그러면 요게 만기 때까지 버텨줘야 되고 그럼 주주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혹은 배당들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그 배당금 자체는 그러면 이제 다른 자기 원래 비즈니스로 조달을 해야 될 텐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예무역이 심상치 않아.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운영 자금도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검은 돈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정부의 그 3,500만 파운드 채권을 그만큼 다 이렇게 수용하면 안 됐던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됐던 거예요. 자기한테 너무 과분했네요. 근데 여기까지는 팩트고 네.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 자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이제 출자해서 주주들을 모집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중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생기는 거죠. 남의 회사에서 뭐 남미의 은강을 발견했다더라. 새로운 항로를 발견했다더라. 하고 이제 거기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거를 퍼뜨렸는지 네. 퍼져 나갔는지 증권가 찌라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요즘 말로 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출처는 몰라요. 예. 출처는 모르는데 그런 이슈들이 생기면서 이제 변동성이 엄청나진 거죠. 1720년도에 이제 1월에 이 남해회사 주가가 한 주당 100파운드였는데 네. 5월에 700파운드가 되고 어머. 6월에 1000파운드가 넘어가요. 파운드요? 그러니까 10배가 넘어가는 거죠. 8개월 만에.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근데 이게 다시 150파운드로 폭락하는 거죠.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소문들이 그렇게 났던 거고 그런 거죠. 여기에 또 유명 인사들까지 개런티가 돼 있으니까 남의 돈을 이렇게 받아서 막는 거, 돌려막기, 전형적인 폰지 결국은 그렇게 사기잖아요. 비슷하게 간 거죠. 시작 예. 자체는 회사의 설립이나 초기 운영은 그렇진 않았는데 마지막에는 그런 얘기잖아요. 버블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 변동성이 큰 건데 항상 더 자기보다 더 바보를 찾는다. 이거 자기도 이제 아는데 더 바보를 찾는다. 이게 버블의 조건이죠. 또 최근에 제가 생각난 게 네. 그 전기차 관련 모 이제 회사 상장이 된 회사인데 지금은 거의 시총 상위단까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 회사도 사실 밈처럼 소문으로 해서 주가가 완전 어마어마하게 급등했는데 그렇죠. 올라가는 거 보고 있으면 소외감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나 빼고 다 돈 버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사실 좀 고민했거든요. 이게 진짜 남일 같지 않아요. 우리 몇백 년 전의 일인데도. 그렇죠. 사실 거의 비슷한 패턴인 거죠. 아까 지영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그 머스크가 만든 T사에 무려 코로나 시기에만 3조가 넘는 돈을 투자했어요. 한국인 주식 투자 보유 비율을 보면 3조 원을 넘는 돈이 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뭐 재무 비율이라든지 하다못해 뭐 PBR조차도 체크 안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버블이란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지나가 봐야 알 텐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투자가 됐고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들에서는 사실은 그걸 밈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그 밈이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그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진화심리학자, 사회심리학자거든요. 저서에도 그 밈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런 어떤 사람들의 생각, 군중심리, 동조심리가 사실은 이 주가를 견인하는 상당 부분 역할들을 했죠. 맞아요. 우리 세 명에서 어떤 기업 좋다 얘기 나누면 둘이 산다 그러면 저 안 살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실제로 그 행동경제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누가 봐도 긴 짝대기와 짧은 짝대기가 있는데 여러 명을 불렀는데 사실 나머지는 들러리, 실험을 위한. 그리고 한 사람이 실제로 실험자야. 분명히 누가 봐도 짧은 짝대기인데 저게 더 길어요라고 하면 30-40%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줘요. 왜냐하면 진짜 그런가? 내 눈에만 잘못 보이나? 나만 그 좋은 걸 못 보고 있나? 이런 생각 들 것 같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무리를 하는 그 동물들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떨어지면 도태되고 죽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의 어떤 그 밈 주식, 그런 동조 심리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남의 회사 같은 사례들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확실히 그런 그 본질을 꿰뚫는 그런 통찰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주식을 하건 뭘 하건 돈을 벌지. 성우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줏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안 흔들리고 소신 있는 어. 그게 진짜 투자할 때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다시 지금 이제 앱을 다시 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나도 좀 괜찮겠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 달 뒤. 통찰력.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주식 투자 흔들리지 않고. 맞아요. 그렇게 잘했던 뭐 사례가 있는 분도 있을까요? 그렇죠. 뭐 너무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이분은 그냥 보시면 아실 거예요. 뒤에 보시면 네. 저희 할아버지예요. 제가 아는 할아버지. 저도 아는데. 진짜 식사 한 끼 하는데 네. 엄청 값이 비싼 분. 네, 약간 친구 버핏형? 같은. 네. 네. 친구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은 버핏은 이런 군중심리, 네. 버블이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와, 그리고 오히려. 또 하나는 제일 인상적인 말은 이 말이 너무 당연한 말인데 지금 너무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아요. 네. 투자 시장에. 투자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해할 수 없으면 투자하지 마라. 합리적이어야 한다. 뉴턴이 그 천재가 나는 천체는 이해할 수 있었는데 네. 군중심리는 이해할 수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군중심리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어. 그런데 그냥 펀더멘탈 보면 이게 왜 이렇게 오르지? 1년 사이에 이렇게 오를 이유가 있나? 몇 개월 사이에 이게 오를 이유가 있나? 라는 것들을 내가 이해되는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셨다면 뉴턴도 그런 자기 재산의 90%를 날리는 그러니까요. 그런 실패는 하지 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과도 떨어뜨리고 주가도 떨어뜨리고. 그렇죠. 하여튼 뭐 중력의 왕이네. 그러네. 결국에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심리에 흔들리지 말고 합리적인지 돌다리도 좀 두드려봐라. 그러기 위해서 자신만의 어떤 기준이 있으려면 무조건 이거는 이제 공부가 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돈이 되는 시간 여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화번호부 같은 게 있었어요. 콜택시 부를 때 지방마다 번호가 달랐잖아요. 맞아요. 중앙선까지 나와가지고 택시 했단 말이에요. 진짜 살기 편해진 것 같은데.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GAFA, 가파. 우리 다 아는 기업들. 진짜 실체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요. 이 수익의 원천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평소에 투자하시는 습관이랑 조금 일치되는 부분이 많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이제 그 주식을 끊었었던 이유는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그 군중심리로 왔다 갔다 한 건데 이제 듣고 보니까 다시금 이제 뭔가 나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 나도 이제 저기 버핏처럼 좀 될 수도 있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강의 내용 들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찔렸어요. 오. 왜냐하면 전 주식 투자는 안 하지만 이 코인에 있어서 제가 좀 피해를 본 경험이 있어서 자꾸 제가 은연중에 박사님한테 코인을 여쭤보게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도 그렇고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아주 투자에 유익한 그런 잣대, 기준이 성립되는, 그런 정립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